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자디앙 웹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연자분의 응급한 병원 사정으로 시작이 약 10분 정도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리며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두 분 연자이신 동아대병원 신장내과 이수미 교수님, 해운대 백병원 신장내과 박시영 교수님과 함께 어드밴싱 CKD 트리트먼트 위드 엠파글리플로진이란 주제로 웹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응답은 두 강의와 토론이 모두 종료된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하단에 있는 Q&A 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신호식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고신대 의과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교환 교수로 근무하셨으며 현재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 및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장기이식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대한신장학회, 이식학회, 미국 신장학회, 이식학회 등 국내 유수의 학회에서 활발히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훌륭한 웹 심포지엄에서도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바쁘신 중에 자디앙 CKD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베링거 일기할님과 또 이슬기 차장님 그리고 훌륭한 강연을 준비해 주신 또 동아대 이수미 교수님과 해운대 백병원 박시영 교수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SGLT 이니비터에 대한 자디앙에 대한 신장 보호 근거와 그 실제 적용 전략을 함께 살피고 또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 적용 장벽과 해법을 또 간단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 교수님의 강의를 각각 20분 정도 들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나머지 시간 한 2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언도킹 리날 베너피트 SGLT 이니비터인 CKD를 제목으로 동아대병원 이수미 교수님께서 첫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이수미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대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셨습니다. 최근에 UC 얼바인에서 연수하셨고 KSN 대한신장학회 우수 연구자상 그리고 젊은 연구자상 아주 수상하는 진료, 연구, 교육 보직에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현재 동아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순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아대병원 신장내과 이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당뇨병 약제뿐만 아니라 심장병 그리고 신장병의 약제로서 각광받고 있는 SGLT2 이니비터의 레날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KD는 퍼블릭 헬스 프로블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CKD 환자들이 이런 사망률을 예측을 했을 때 1990년도부터 2040년까지 이런 데스 레이트를 예측을 한 그림이 되겠고, 푸른 색깔의 이런 이 지역들은 아마 데스레이트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데스레이트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다 붉은 색깔로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색깔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아마도 CKD로 인한 사망률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KD 환자들은 약 한 10명, 성인 10명 중 1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약 한 8억 5천만 명 정도의 CKD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CKD를 히든 에피데믹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excessive mortality risk라고 하면은 CKD가 없는 일반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CKD 환자들에 있어서의 mortality risk가 얼마나 이제 높은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지표가 되겠고 10year의 excessive mortality risk가 47%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CKD로 인해서 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CKD로 인해서는 이런 호스피탈리제이션도 증가하게 되고 헬스케어의 이런 자원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키드니 페일러를 진행하면서 결국은 뭐 이런 다이알리시스 센터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이런 의료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CKD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CKD들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CKD는 유병률도 상당히 높고 또 사망률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가한 상태고 또 CKD로 인한 이런 자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이런 만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CK들이 메이저 글로벌 퍼블릭 헬스 이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CKD 버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한국에서는 약 한 7% 정도 보고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34%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국민이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뭐 생활 양식이 어떤지 진단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CKD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매년 ESRD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기 콩팥병 팩트시트를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ESRD라고 하면은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하는 환자들을 말하고 그 원인들이 당뇨병이 약 48%, 고혈압이 약 한 21%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ESRD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SGLT2 이니비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GLT2 이니비터는 그 소듐 글루코즈 코트랜스포터를 통한 이제 재흡수가 돼야 되는 글루코즈와 소듐의 재흡수를 억제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키드니 측면, 그러니까 레날 이펙트뿐만 아니라 익스트라 레날 쪽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기전으로 이제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날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이제 우리 몸에서 180g 정도의 글루코즈가 익스크리션이 되면 대부분은 이런 프록시멀 튜브를 통해서 이제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때 작용을 하는 것들이 소듐 글루코즈 코트랜스포터가 되겠고 당뇨가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익스크리션 되게 되는 글루코즈의 양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소듐 글루코즈 코트랜스포터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SGLT2를 통해서 재흡수가 되게 되는 글루코즈의 양도 증가할 것이고 글루코즈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때 소듐이 같이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흡수가 되는 소듐의 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디스탈 튜브를 흘러가게 되는 이런 소듐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마크라덴자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체내에 충분한 플라즈마 볼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퍼런트 아테리올이 바조 다일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튜브럴 글로메럴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이아베티스에 의해서 키드니가 인저리를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트라 글로메럴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SGLT2를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재흡수가 돼야 되는 글루코즈가 재흡수를 하지 않게 되니까 글루코즈가 이제 글루코즈뿐만 아니라 소듐도 재흡수가 안 될 것이고 디스탈 튜브를 지나가게 되는 소듐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역시나 마크라덴자에서 이를 인지를 하게 될 것이고 체내에 이제 그 충분한 이런 볼륨 스테이투스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퍼런트 아테리올이 바조 컨스트릭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트라 글로메럴 프레셔가 감소하게 되고 이런 글로메럴 헤모다이나믹스가 SGLT2 이니비터를
그러니까 이니비션을 시켰을 때 이제 어떻게 레노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보이는가 하는 요런 이제 첫 번째 기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듐이나 글루코즈를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튜브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글론과 튜브의 입장에서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레노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날 이펙트뿐만 아니라 이제 익스트라 레날의 측면에서도 페이버한 이펙트를 보여주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글루코스 유리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스모틱 다이어리시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라즈마 볼륨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이제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 이런 글루코스 유리아가 생기다 보니까 웨이트 로스가 같이 생길 것이고 역시나 블러드 프레셔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글루코스 유리아와 함께 유리코스 유리아도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릭엑시드 레벨이 감소하게 되고 유릭엑시드 레벨의 감소로 인해서 엔도테리얼 디스펑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연구들을 해봤더니 이런 약제들을 썼을 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마커나 인플라메이터리 마커들이 같이 감소를 함으로써 엔도테리얼 디스펑션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브셀에서 이런 소듐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가 서프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서프레이션으로 인해서 다이어레틱 이펙트가 있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또 혈압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보이게 되고 인트라셀룰라 칼슘이 감소하면서 NOS나 NO와 같은 이런 이제 바조다일레이터 물질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결국 바조다일레이터를 일으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로 인해서 바스큘러 스티프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글루코스 유리아와 그리고 나이트리유레시스의 과정으로 인해서 인트라글로메룰 프레셔가 감소하게 되면서 인트라글로메룰 엔도테리얼 펑션이 이제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글로메룰 인테그리티도 유지가 되면서 알부민 유리아가 같이 감소할 수 있는 이러한 큰 기전이 결국은 레노 카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보이는 첫 번째 기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글라이코스 유리아와 함께 유리코스 유리아가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아트리아 스티프니스도 좋아지게 되고 카디아 펑션이나 레날 펑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볼륨이 감소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다이어틱스를 썼을 때 플라즈마 볼륨이 감소하게 되면 이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라스 액티베이션이라든지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 액티베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기전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라스 액티베이션이나 SNS 액티비티가 좀 덜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역시도 레노 카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주는 하나의 기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을 때 레날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은 한두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전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퍼런트 바조 컨스트릭션이 증가하게 되고 글로메룰 하이퍼필트레이션이 감소되면서 생기는 인트라글로메룰 프레셔의 감소 그리고 라스 액티베이션이나 SNS 액티비티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유로호르몬 임프루먼트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마커라든지 파이브로시스 마커들이 감소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이제 옥시즌 디맨드를 감소시키면서 하이폭시아가 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로 인해서 임상적으로는 이런 GFR이 보존이 되고 혈압은 낮춰지게 되고 튜블과 글롬의 데미지도 줄게 되고 알부민 유리아도 감소하게 되면서 이스케밀 레날 데미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레날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GLT2 이니비터가 그러면 CKD에 어떤 베네핏을 보이는가 보여주었던 몇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엠파레그 스터디를 시작으로 해서 캔버스 스터디나 이런 크레덴스 스터디, 다파 CKD 그리고 최근에 엠파키드니 스터디까지 이런 이제 그 다양한 그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한 대규모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연구는 이런 키드니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니고 타입 2 DM 환자를 대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면서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봤었는데 CV 이벤트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키드니 릴레이티드 아웃컴들이 좋아졌던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연구가 CKD 환자들한테는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구들이 디자인이 된 게 크레덴스 스터디와 다파 CKD 엠파 키드니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카나글리플로진 100ml를 매일 사용을 하였었고 환자들의 그룹은 당뇨가 있으면서 CKD가 있는 환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파 CKD는 다파글리플로진 10ml를 매일 복용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당뇨가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엠파 키드니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타입 2 DM이 있건 없건 모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환자들이 그 GFR 범위가 더 낮아지고 알부민 유리알 범위가 또 더 낮은 이런 환자들이 이제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이런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일관적으로 크레덴스 스터디와 다파 CKD, 엠파 키드니 스터디 모두 레날 리스크를 상당 범위 감소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제 포함되었던 범위를 살펴보면은 크레덴스 스터디가 GFR이 30에서 90 사이에 단백뇨가 300mg 이상 나왔던 환자라고 하면은 다파 CKD는 조금 더 GFR이 떨어져서 25 이상인 환자들과 단백뇨가 200mg 이상 그리고 엠파 키드니 스터디는 GFR이 20 이상이면서 알부민 유리아와 상관없이 GFR이 20에서 45 사이거나 혹은 45 이상이면서 단백뇨가 200mg 이상인 그룹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국 굉장히 상당히 광범위한 CKD 환자들이 이 연구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파 키드니 스터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러한 키드니 디지즈 프로그레션의 리스크가 있는 CKD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환자들은 엠파글리플로진 10mg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하든지 혹은 플라세보를 복용하든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아웃컴은 키드니 디지즈 프로그레션과 CV 데스를 아웃컴으로 보았고 키드니 디지즈 프로그레션은 이러한 이제 GFR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40% 이상 이렇게 이제 감소하였다든지 아니면 eGFR이 10 이하로 감소하였다든지 혹은 ESKD가 왔다든지 레나데스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보았습니다. 환자는 약 한 6,600명들이 이제 그 인롤먼트가 되었고 대부분의 환자가 연구를 종료하였고 미디언 팔로우 기간은 약 2년이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환자의 그룹을 살펴보면은 당뇨의 히스토리가 없는 환자들이 54%, CV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이 27%, GFR이 30 미만인 환자가 약 한 34%, 그리고 단백뇨가 300mg 이하인 환자들이 48%,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드니 디지즈도 당뇨와 고혈압, 글로메룰러 디지즈 등 다양한 CKD 그룹들이 포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엠파글리플로진을 복용했던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약 28% 낮춰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환자들의 이런 당뇨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고 GFR 범위와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포지티브 이펙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환자들이 그럼 엠파글리플로진을 GFR이 85일 때 복용했을 때 하고 20일 때 복용했을 때 키드니 페일러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한 이제 표가 되겠고 GFR이 85인 환자가 플라세보군을 복용했을 때와 엠파글리플로진을 복용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엠파를 복용한 경우에는 약 한 40년 이상 키드니 페일러까지 시간이 남았고 플라세보를 복용했을 때는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약제를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이런 키드니 페일러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늦춰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GFR이 20인 환자들이 이때 엠파글리플로진을 만약에 복용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 환자가
그 키드니 페일러까지 가는 시간을 1.9년 정도 딜레이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론적으로는 HD를 300번 정도 덜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러한 헬스케어 코스트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재반 비용들도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GFR이 85일 때 엠파글로플로진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 환자는 향후에 4,000번 이상의 HD를 이제 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약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SGLT2 이니비터를 복용을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르게 복용을 하는 것들이 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엠파글리플로진을 복용을 하고 2달 있다가 환자들이 플루이드 오버로드 정도를 평가를 하였더니 플라세보 군에 비해서 엠파글리플로진을 복용했던 군에서 약 0.24리터 정도의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도는 환자의 이런 젠더라든지 다이아베티스 유무 그리고 BNP 정도, GFR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제 일관되게 포지티브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를 복용했을 때 바디웨이트가 약 한 0.7kg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에 비해서 린티슈 인덱스나 팻티슈 인덱스는 비슷하게 별 차이가 없었었고 대신에 익스트라셀러 워터나 인트라셀러 워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그 바디웨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머슬 매스라든지 팻 매스는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엠파키드니 트라이얼의 세컨더리 아날라이시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파키드니 스터디가 굉장히 GFR 이상의 광범위한 이런 이제 어드밴스드 CKD 환자들이 많이 포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환자도 당뇨 환자가 30%, 고혈압 환자가 20%, 글로메룰라 디지즈 환자가 25%로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포함이 되었었고 이 원인 질환별로 해서 결과가 어떤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인 질환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러한 그 키드니 디지즈 프로그레션의 리스크를 낮춰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글로메룰라 디지즈 중에서 IgA 네프로패시를 살펴보았을 때 IgA 네프로패시가 있는 환자들이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약 한 33%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런 eGFR 디클라인, 그러니까 애뉴얼 eGFR 디클라인을 봤을 때도 약 한 28% eGFR의 디클라인이 늦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처음 연구에 등록되고 2달 후부터 마지막 팔로까지 이 크로닉 eGFR 디클라인을 살펴보았을 때도 약 한 43%의 이런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특히나 IgA 네프로패시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2024년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함께 과거의 이런 라스 이니비터와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SGLT2 이니비터를 투석을 하기 전까지 이식을 받기 전까지는 퍼스트 라인 드럭 테라피로 사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만성공파병 환자에서 GFR이 20 이상이면은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할 것을 권고하였던 거에 반해서 2024년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병 유무와 무관하게 만성공파병 환자라면은 GFR이 20 이상인 만성공파병 환자라면은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할 것을 1A로 권고하고 있고 신부전이 있는 만성공파병 환자에 있어서도 단백뇨 수치와 무관하게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GFR이 20과 45 사이에 있는 그리고 단백뇨가 200mg/g 이하인 성인에서는 2B 정도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환자들이 결과가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연구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2B 정도로 권고하고 있지만은 연구가 더 이제
연구가 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이런 권고 수준도 다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FR20 이상의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한 후에 언제 약제를 중단할 것인가 하면은 환자가 신대체요법을 시작하지 않는 한은 GFR이 2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GFR이 이제 얼리 딥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약제를 중단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환자들한테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GFR이 20 이상인 CKD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용을 하는 것이 알부민 유리아의 정도와 무관하게 약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CKD 환자들은 알부민 유리아가 조금 있던지 GFR이 약간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나 키드니 이벤트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알부민 유리아를 감소시키고 알부민 유리아를 증가시키고 GFR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SGLT2 이니비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만성 콩팥병에서 SGLT 이니비터 자대항의 콩팥 보호 효과 기전과 그다음에 연구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강의를 다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엠파플로진 in CKD Evidence and Practical Strategy에 대해서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 박시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마치셨습니다. 현재 대한신장학회 사회공헌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병원에서는 해운대 백병원 내과학의 진료차장으로 또 진료, 연구, 교육, 보직의 많은 부분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해운대 백병원 신장내과 박시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선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이 CKD 환자한테서 엠파글리플로진의 어떤 에비던스 그리고 프랙티컬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하게 이 CKD는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10명에 1명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특정 인종에 따라서 또는 여성인 경우, 그 다음에 고령의 경우에 조금 더 취약한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 이런 CKD 때문에 이전에 2013년도에 비해서 2040년 정도가 되면 거의 한 5번째 사망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벌써 사망의 원인 중에 탑10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CKD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1형 당뇨나 2형 당뇨 또는 사고체 신염,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 기타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과거에 비해서 이런 2형 당뇨병과 관련돼 있는 만성 콩팥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가 나오고 나서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심장 따로, 콩팥 따로, 그 다음에 뭐 당뇨 따로 이렇게 치료하던 개념에서 이제는 모든 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요. 흔히 이제 얘기하는 카디오바스큘라 키드니 메타볼릭 신드롬 CK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흔히 이제 그 리버나 판크레아스, 그다음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필수한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이제 관여하는 장기가 되겠고, 심장은 주로 이제 메타볼릭하게 디맨딩하는 organ이 되겠고요. 키드니는 이런 볼륨이나 글루코즈의 어떤 그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많게는 40%까지가 키드니 페일리어를 진행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2형 당뇨병 환자에서 40%는 CKD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ESKD의 원인 중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CKD 하나만 있는 거에 비해서 당뇨병과 CKD가 있을 때 어떤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의 감소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카디오바스큘라 키드니 메타볼리즘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이 이제 프로그레션함에 따라서 어떻게 이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2형 당뇨병이 프로그레션 하게 되면 결국 이런 헤모다이내믹한 변화들,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의 파이브로시스 측면들, 그 다음 메타볼릭한 부분들이 결국 사구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키드니 파이브로시스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은 이 타입 2 다이아베티스의 프로그레션이 궁극적으로는 CKD 프로그레션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라이프 익스펜던시를 예상해 볼 때 당뇨병만 있을 때는 예상 수명보다 한 6년이 감소한다고 치면 이 당뇨병과 CKD가 같이 있는 다이아베틱 키드니 디지즈의 경우에는 약 16년 정도의 그 예상 수명 감소가 예측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은 남녀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에서는 한 11년 정도, 여성에서는 14년 정도의 예상 수명보다 이런 라이프 익스펜시가 짧아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GLT2 이니비터에 있어서 이런 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있어서의 키드니 리스크 리덕션에 대한 클리니컬 레셔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2015년 이후로 이런 SGLT2 이니비터 등과 관련돼 있는 많은 연구들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런 CKD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크레덴스나 타파 CKD나 엠파 키드니들을 통해서 우리가 SGLT2 이니비터의 CKD에 대한 어떤 영향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CV 관련돼 있는 또는 카디오 키드니 관련돼 있는 또는 하트 페일리어 트라이들을 우리가 키드니 아웃컴 그리고 알부민율을 나눠서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키드니 하드 키드니 아웃컴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알부민유리아의 베네핏이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원래 개발 목적에 맞게끔 당뇨병 약제인데 그 특성을 보면 CKD 프로그레션 측면, 그 다음에 SCVD 측면, 그 다음에 하트 페일리어의 측면에 있어서는 기타 다른 약제에 비해서 베네핏이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고요. 글루코스 롤링 이펙트는 메포민이나 어떤 그 SU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DPP4 이니비터보다는 약간 조금 좀 강한 하이 인터미디트의 정도의 포텐시를 보여주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리스크는 낮으면서 웨이트 로스의 이펙트가 있는 단지 이 코스트가 이 메포민이나 SU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그런 특성을 보이는 약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연구들 쭉 이제 봤을 때 이런 SGLT2 이니비터는 이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측면에 있어서는 당뇨병의 리스크하고 이제 관련해 보았을 때 하트 페일리어나 다이아베틱 키드니 디지즈의 어떤 프리벤션의 측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였지만 메이스 부분에서는 뉴트럴한 이펙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컨더리 프리벤션 측면에서는 이런 메이스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조금 더 페이브한 또 예방할 수 있고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이 플로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도 여러 연구 공이 플라세보에 비해서 이런 콩팥과 관련돼 있는 아웃컴의 어떤 베네핏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알부민 유리아의 정도에 관계없이 이러한 그 베네핏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이크로 알부민이든 간에 마이크로 알부민과 관계없이 초기에 알부민 유리아가 감소된 정도가 164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그런 결과를 엠파렉 아웃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환자가 마크로 알부민 유리아가 발생하는 인시던스 정도, 그 다음에 레미션 되는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엠파글리플로진을 썼을 때 플라세보에 비해서 훨씬 더 베네핏을 보여주는 결과를 그 엠퍼러 풀드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연구에서도 보면 이 하이퍼칼레미아 또는 이 하이퍼칼레미아 때문에 포타슘 바인더를 시작하게 되는 어떤 빈도, 그리고 하이포칼레미아가 발생해서 이런 포타슘 서플리멘트를 보충해야 되는 그런 전해질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정도도 보면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 플라세보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전해질에 대한 불균형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다라는 것이 이 엠퍼럴 풀드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RCT 말고도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이런 GFR의 프리저베이션 하는 정도들이 이런 잘 정돈된 RCT 이외에서도 리얼월드에서도 이게 그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어서 실제 이런 우리가 정형화된 어떤 연구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SGLT 이니비터, 특히나 엠파글리플로진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 키드니 프로그레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은 당뇨병 있는 환자에서 이 하트 페일러 기준으로 봤을 때 EF가 프리저베이션 돼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 의 리스크가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도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이 사고체 여과를 보존하고 오히려 조금 더 호전시켜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그 사고체 여과율이 EGFR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ESKD로 진행하는 이런 컴포지트 레널 아웃컴 또는 얼코즈 모탈리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엠파렉 아웃컴에서 흔히 이제 이 인시던트 또는 월스닝 네프로패시의 리스크를 이제 보았을 때 이 GFR의 여부에 관계없이 알부민 유리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서 이런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이런 그 홍파 사고체 여과의 감소나 또는 ESKD로 진행 또는 얼코즈 모탈리티 측면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이 아주 페이버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얼월드 데이터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그 이 연구에서도 보면 이 그 사고체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CVD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메포민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특히나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사람들을 떼어놓고 봤을 때 이 하트 페일러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면 흔히 이제 일반의가 진단 하트 페일러, 그 다음에 전문의가 진단 하트 페일러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올 코즈 모탈리 모두를 다 보았을 때도 보면 엠파글리플로진이 DPP4의 이니비터에 비해서 이러한 그 페이버한 아웃컴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연구에서 물론 이제 CVD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올코즈 모탈리티에서도 페이버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ESKD, ESRD로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CVD 히스토리에 관계없이 페이버한 아웃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체 여과리 키드니 디지즈가 프로그레션하는 것을 낮추고, 그 다음에 플라세보에 비해서 이런 이벤트들의 그런 발생하는 정도도 보면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 엠파레그 아웃컴 스터디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알부민 유리아의 프로그레션이라든지 더블링 시름 크레아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이 페이버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보면 이런 그 사고체 여과의 전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이런 인시던트 또는 월스닝 네프로패시 측면에서의 그런 리스크 리덕션 정도, 그다음 메이저 키드니 이벤트에 대해서 리스크 리덕션 정도가 이 전 GFR 스펙트럼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엠파글리플로진이 기존의 다른 연구들, 특히나 이제 이 다양한 리스크 팩터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ASCVD가 없는 타입 2 DM 환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CKD가 없는 타입 2 DM 환자를 대상, 그 다음 하트 페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보시면 이러한 공이 이 프라이머리 그리고 세컨더리의 리스크 리덕션을 어느 정도 다 공이 이룰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엠파 키드니 디지즈 스터디인데요. 엠파 키드니 트라이는 아까 앞선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세보하고 엠파글리플로진 10ml를 비교한 연구가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간의 미디엄 팔로업 기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연구의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베리 하이 또는 하이 리스크인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런 CKD와 관련되어 있는 트라이얼에서 기존의 크레덴스나 다파 CKD에 비해서 N수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CKD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프라이머리 컴포지트 아웃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8%의 리스크 리덕션 레이셔를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그런 경향들은 당뇨병이 유무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사고체 여과의 어떤 키드니 펑션에 관계없이, 그리고 알부민유리아가 물론 이제 그레이드 1, 2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그 단백뇨 알부민 유리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베네핏을 보여준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서브그룹 아날라시스에서 CKD의 원인에 따라서 특히나 다이베틱 키드니 디지즈나 글로메룰러 디지즈에서는 유의한 부분을 보였었고요. 혈당 조절 정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이 공이 상관없이 페이버럴 아웃컴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CV 디지즈가 있냐 없냐의 유무에도 관계없이 페이버럴 아웃컴을 보여줬고, 단 라스 이니비션을 하고 있는 환자군에서 조금 더 베네핏을 더 보였던 어떤 그런 데이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연구에서 GFR의 애뉴얼 체인지를 그래프로 쭉 그려서 보면 실제 다들 아신 것처럼 한 2개월 이내에 이니셜 딥이 나타나고 거의 한 18개월쯤에 플라세보에 비해서 디클라인한 정도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GFR 감소 정도의 차이가 약 한 1.37 정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플라세보가 그냥 두었을 때 2.7에 비해서 약 50% 정도 그 감소율을 낮출 수 있는 결과가 되겠고요. 이러한 GFR의 변화들은 당뇨병 유무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초기의 사고체 여과율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알부민율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엠파글리플로진이 조금 더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가 될 텐데요. 그렇게 베네핏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어드버스 이벤트 측면에서는 플라세보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이프티 측면도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이런 그 도표로 봤던 그거를 이제 도식화한 그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엠파글리플로진을 우리가 조금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 쓰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키드니 리플레이스먼트까지 ESKD로 진행하기까지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거의 1.9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기에 시작하면 그 슬로프를 감안하면
거의 한 25년, 26년 정도 이런 그 투석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CKD 환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건이 된다 하면 초기에 사용하면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엠파키드니 디지즈 스터디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 600여 명 정도 이제 참여가 됐었는데 그 군을 따로 떼어놔서 전체 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보면 대부분 사구체 여과율이 45 이상이었고 알부민 유리아가 300 이상 나오는 마크로 알부민 유리아였고 라스니 메탈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에서도 보시면 실제 이러한 GFR 슬로프의 변화들이 기존에 전체적으로 보였던 그 슬로프의 변화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니셜 딥과 이후에 그 플라세보에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런 그 키드니 그 EGFR의 프로그레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연구에서 보면 프라이머리 아웃컴 역시 재팬군이나 난재팬군 관계없이 페이버한 아웃컴을 보여주었고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디앙 엠파글리플로진은 현재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급여 인정이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급여 조건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아스플라케이드를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사급체 여과율이 25에서 75인 경우에 급여 인정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기준은 이제 이 다파글루프로진을 받은 거고요. 엠파는 비슷한 내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디자인에 보면 엠파글리플로진의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다파가 받은 25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한 20에서 75 정도의 사구체 여과율 환자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시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엠파글리플로진 자장 CKD에 대해서 에비던스와 또 프랙티컬한 여러 가지 근거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하단 Q&A 창에 실시간 질문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제가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미 교수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게 최신 연구가 최근에 보면 SL2 이니비터가 요산 감소라든지 그다음 혈관 경직도 개선 같은 콩팥 외적인데도 효과가 있다고 일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대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CKD 환자 진료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좀 의미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전상에 글루코스 유리아가 발생하면서 같이 그 경쟁적으로 이제 그 유릭엑시드가 같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유리커스 유리아가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릭엑시드 레벨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플라메이션이라든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같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스큘러 스티프니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유리세미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리코스를 로어링 시키는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고 또 위험한 순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실제로 약제를 사용을 해보면은 유릭엑시드 레벨이 감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약제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L2 이니비터 타겟이 요산 낮추는 거의 목표는 아니지만 플레이오토리 이펙트로 요산도 감소시키고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줄이라는 그런 좋은 답변을 해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박시영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앞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엠파 키드니 같은 경우는 뭐 당뇨 유무나 그다음에 알부민 유무 상관없이 이 자대양이 콩팥 보호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줬는데요. 그래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비당뇨성 CKD 환자까지 이 자대양 사용이 좀 더 확대를 이미 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 과정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뭐 장애 요인, 그러니까 좀 더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어떤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우리나라에서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 당뇨병 약제에 비교를 했지만 비교적 가격이 어느 정도는 있는 약제이고, 그래서 결국 환자들한테 이제 부담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급여 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그 데이터를 보면 사실 초기에 쓰면 쓸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펙트는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우리가 자대양 같은 경우에는 75 밑으로는 떨어져야지 급여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조금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베네핏이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는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허들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이런 약제 이점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통상 또 당뇨병, 콩팥병 같은 경우에 실제로 GFR이 또 75 이상 된다 해도 보통 과여가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단백뇨가 뭐 비치는 거 상관없이 GFR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도 쓰면은 충분히 아마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보험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조금 노력하면 우리 환자들의 특별히 이제 당뇨가 투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또 간섭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질문들이 안 올라와서 우리 이수미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파에 비해서 우리 또 자대양 엠파 같은 경우는 GFR 20 이상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면서 좀 이렇게 좀 주저주저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중에 제일 낮았던 환자가 GFR 한 27, 39까지는 사용하겠는데 20은 좀 사용이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2등은 있다. 근데 실제 교수님께서 임상 현장에서 진짜 이 정도까지 좀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도 저 같은 경우 한 25 내외 정도까지는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지금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제를 쓰고 나면은 이제 신기능을 추적을 해보고 이제 DB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플라즈마 볼륨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약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 같아도 20까지는 또 좀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약제가 워낙 보여주는 이런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약제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에비던스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수님도 저를 포함해서 이게 임상 경험이 자꾸 쌓이면 좀 자신 있게 또 약제를 처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SGLT 인히비터 자대양 포함해서 그 비당뇨성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도 이게 콩팥 보호가 있다. 특별히 IgE 신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당뇨병이 있는 비당뇨병성 환자에서 이게 SGLT 인히비터 자대양을 시작하는 근거가 보시기에 충분하다.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데이터들도 엄청 많고 직접적으로 이 CKD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 상태고 사실 리얼 월드 데이터도 이제 점점 쌓이고 있는 측면에서 CKD 환자한테서 SDLT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거는 그 근거는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그 보통 뭐 면역 글로불린 A 콤파고 IgA 신증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 사정하자면 이제 환자분들이 일단 면역 억제제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상당히 있는 환자들인데 보면 이제 GFR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고 단백뇨 조절을 되지 않을 때 환자분들한테 좀 권고하기도 좀 에비던스가 확실해서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권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수미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마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IgA 신증 환자에서 SL2 억제제 처방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어떤 IgA 환자군에서 SL2 억제제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IgA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라스 이니비터를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백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까 말까 1g 이상 나오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에 이제 최근에는 SGLT2 이니비터가 나오면서 실제로 많이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냐고 물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오늘 또 오셨던 분은 좋아졌다가 다시 또 살짝 올라가기는 하셔가지고 좀 추적을 해봅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스 이니비터는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이제 계속 나오는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박시영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CKD 환자에서 먼저 라스 이니비터를 최대 용량으로 증량하여 처방한 뒤 SGLT 억제제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그 전에 SGLT 억제제를 추가하시나요? SGLT 사용 후에 단백뇨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 언제쯤 팔로우하면 좋을까요? 아마 임상적으로 실제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딱 정해진 부분은 없긴 한데 대부분 기준들을 보면 흔히 이제 라스 이니비터가 최대 용량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적정 용량 그러니까 톨러러블한 도즈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흔히 이제 라스 블라케이드를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합병증 부작용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의 용량까지만 써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는 혈압을 치료할 때 싱글 도즈부터 이렇게 타이터링해서 썼지만 지금은 최근은 트렌드는 이제 로도즈 컨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측면에 있어서 아마 라스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기전이라 그다음에 SGLT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기전이 서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톨러러블한 도즈가 낮더라도 SGLT 이니비터를 가능하면 초기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씀하신 그 전에 SGLT2 이니비터를 추가하는 그 얘기는 아마 그 라스 블라케이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용량 전에 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단백뇨 감소 효과는 뭐 사실 뭐 그 혈력학적 상태에 따라서 매번 변할 수는 있어서 언제 딱 보는 게 좋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뭐 보통 8주 이상 지나고 나면 단백뇨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 2달, 석 달 요 정도 지나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보통 최대 용량이라기보다는 보통 보험 기준도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내약성이죠. 환자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 최대 용량 되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초반에 GFR은 뭐 4주 정도면 확 떨어지는데요. 실제로 GFR의 그 호전 효과를 보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이상 가게 되는데 단백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한
2달 정도 뒤에 한번 팔로업 해보고 하면 아마 적절히 팔로업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이수미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장이식 환자에서 SGLT2 억제에 대해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식 환자에서 이 자대안 같은 약제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식 환자들한테 이렇게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겁이 나서 SGLT2 이니비터를 선뜻 사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결과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용해 보시는지.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한두 명 사용한 걸로 기억이 되고 최근에 요 관련되는 그 메타 분석에 이런 게 나온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일부 RCT도 좀 제 약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데 최근에 했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저희들 보통 라스 블로케이드 같은 경우도 환자 콩팥 기능 상태가 아주 안정되는 6개월 이상 됐을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 환자에서도 실제로 SGLT 이니비터가 효과 있는 에비던스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임상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써보고 회사에 되면 아마 우리 이식 환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좋은 이식 기능 콩팥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약제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시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4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랙티스 포인트에서 SGLT 약제를 시작하고 나서 내약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KRT를 시작하지 않은 이상 GFR이 20 미만으로 떨어져도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랙티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중단하시는지 상당히 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정도 떨어진 환자들은 다른 약제도 많이 복용하고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중단을 합니다. 근데 아까 강의에서도 보면 그 키드니 다이베틱 메타볼리즘 요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이제 카디올로지 환자들도 보면 이 SGLT2 이니비터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같이 쓰는 환자들을 봤을 때 정말 GFR이 10 미만 떨어져 있는데도 그 심장내과에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만약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매니지를 하고 있다가 만약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다 하면 그때는 이제 카디올로지랑 상의해서 약제를 끊도록 제가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약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보는데 사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SGLT 이니비터의 가장 큰 그 컴플리케이션이 유글라이세믹 케토시도시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생기면 또 우리가 또 곤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20만 떨어지면 약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25 정도 되다가 20 근방으로 가면 이게 좀 잠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약제에 떨어지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왜냐하면 이 약제가 실제로 콩팥과 심장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수미 교수님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통 GFR 20 이상 환자에서 SGLT2 억제제를 사용하고 투석 시작 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투석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옵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투석 환자에서도
이 약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SGLT 이니비터 기전 자체가 GFR이 어느 정도 보존된 근위 세뇨관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면서 하긴 하는데요. 이 약제로 인한 여러 가지 또 플루오테라피 이펙트가 있어서 아마 투석 환자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 좀 나온다면 아마 투석 환자에서도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넓이가 더 넓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심포지엄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오늘 확인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특별히 자대암 같은 경우에 CKD 콩팥에 대한 보호 효과 또 심장에 대한 보호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KD고 2024에서는 GFR 20 이상인 CKD 환자 당뇨병 여부는 상관없이 SGLT 억제제를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그것은 콩팥이라든지 심장의 보호 효과가 같습니다. 향후에는 아까 박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GFR이 좀 높은 환자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보험의 장벽이 좀 해결이 된다면 아마 당뇨병 콩팥병으로 인한 말기 심부전 환자의 상당한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 교수님께서 임상 근거와 또 실제를 균형 있게 잘 정리해 주신 덕분에 특별히 SGLT 이니비터, 엠파글로진, 자대항에 대해서 아마 잘 정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끝으로 귀중할 시간을 내어주신 또 이수미 교수님, 또 박시영 교수님, 그리고 후원해 주신 한국 베링거 일리사님과 또 챙겨주신 여러 스태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우리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